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성전자고등학교에서 온 이분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인공지능 융합 수업에 대한 담론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이 무엇이고 우리 생활 속에 인공지능 기술들이 우리 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한 인공지능 융합 수업 실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꼭지로 인공지능에 대한, 또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네, 인공지능하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다양한 형태의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적인 지능 또는 인간의 학습 능력을 그대로 모방해서 컴퓨터로 구현한 것,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그리고 자연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 등과 같은 인간만이 가지는 지적 능력을 기계로 구현한 지능 등과 같이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데요.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관점과 그리고 중요시하는 점에 따라서 정의들이 약간씩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에서의 인공지능은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이번 시간 한번 인공지능에 대해서 고찰하시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하루 일과를 눈을 떴을 때부터 또 댁에 오셔서 주무실 때까지 하루 일과를 한번 쭉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제일 먼저 제 휴대폰에 있는 인공지능이 알람을 맞춰서 제가 일어나야 될 기상시간을 알려주고 저를 깨워줍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깨워주기도 하고 신나는 음악으로 깨워주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맞춰서 또 아침 식사도 하고 오늘 일과를 또 인공지능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중요한 이슈는 없는지, 그리고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도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뉴스를 들으면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끝나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때 무료한 시간을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을 들으면서 신나게 출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인공지능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도 인공지능은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공지능이 때로는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찾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운 법률적 자문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과 사람과까지의 협력이 아니라 인공지능과도 협력을 통해서 일을 추진하고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협진을 하기도 하고, 인공지능과 협력해서 글을 쓰기도 하고, 인공지능과 협력해서 작곡과 작사를 하고 음악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은 어느 정도까지 스며들고 있습니까? 저는 특히나 많은 생활 속의 정보를 인공지능은 어떻게 아는지 쪽집게처럼 찾아내서 저에게 알려주고, 때로는 제가 궁금해하고 관심 있을 법한 영상까지도 소개를 해줍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 속에서 추천해주고, 우리의 정보들을 분류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측한 정보들을 토대로 더 나은 삶, 더 편리한 삶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인공지능의 신탁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고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생활을 어찌 보면 인공지능이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는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어, 이러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까요? 전 너무 인공지능 의존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의 기사들이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무심코 업데이트되고 우리에게 추천되는 수많은 기사문들 또는 광고 문구들은 인공지능이 만든 문구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된다면 과연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과연 어떠할까? 우리 아이들이 자리해야 될 요리사의 자리, 또는 작가의 자리, 작곡가의 자리, 이런 자리들이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설 자리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교육은 지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우리 교육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길러줘야 되는지 우리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적인 활용성, 가치에 대해서 교사로서 수업 속에 녹아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은 인류가 누리게 될 기술 발전의 혜택과 동시에 현실로 다가오는 위협으로 전 세계 근로자의 30%가 2030년까지 멀지 않았죠. 머지않은 이 미래에 30%의 인구가 실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30%의 근로자의 일자리는 인공지능이 완전히 대체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자리고요. 그리고 많은 미래학자들은 우리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특히나 많이 염려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이상을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은 그런 직업을 위해서 낭비하고 있다고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가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위해서 공부를 시킬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존재할 직업, 미래 사회를 능동적으로 헤쳐나갈 직업을 위해서 공부하고 거기에 대비하는 그러한 교육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할까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성이라든지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역량이라든지 인공지능만으로는 부족한 그러한 역량들을 더욱더 집중하고 길러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협업 능력과 같은 능력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역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인공지능 좋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 인류의 위협이 될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인공지능을 잘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지를 잘 이해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미래를 좀 더 잘 준비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 기계로 구현을 했기 때문에요. 구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인간의 학습 능력을 어떻게 모방했느냐, 어떻게 학습하는 것을 구현했느냐에 따라서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인공신경망과 같은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큰 꼭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계 학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계의 이제 학습 능력을 구현을 한 것인데요. 어떻게 학습하느냐 하는 학습 방법에 따라서 기계 학습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처럼 이것은 마우스야, 이것은 카메라야, 이것은 머리카락이야, 이렇게 정답을 알려주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을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마치 사람이 옆에서 기계에게 이건 나무고 이건 고양이고 이건 개다 라고 가르쳐 주듯이 지도를 하듯이 학습을 한다 라는 개념으로 지도학습이라고 하고요. 이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우리 사례는 고양이나 개를 분류하는 것, 또는 고려시대 문화재, 선사시대 문화재, 이렇게 문화재를 구분하는 것,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하는 것에 아주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지도학습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지도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도라는 건 옆에서 일일이 이것은 무엇이야, 이것은 무엇이야 라고 정답을 알려주는 라벨이 붙어 있는데 반해서 비지도학습은 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레이블이 달려있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던져주고 학습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사람의 학습이라고 친다면 일종의 자기주도적 학습, 스스로 학습인 것이죠. 선생님 없이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그 안에서 연관된 규칙을 찾아내고 학습을 하는 그러한 공부 방법이 비지도 학습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이건 고양이인지 이건 강아지인지는 모르지만 이쪽은 고양이의 특징, 어떤 A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B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들을 잘 찾아내서 특징별로 분류를 해서 클러스터링, 군집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류의 사례가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강화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또 우리 인간의 학습 방법 중에서 특히 심리학에서 쓰는 강화, 행동 강화 그 원리가 바로 이 강화학습에 적용된 것인데요.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는 보상을 주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행동, 우리가 원하는 목표 행동을 하는 강아지에게는 보상을 주고 강아지가 목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심리학에서 갖고 온 것처럼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목표대로 잘 분류를 하거나 찾아간다면 보상을 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보상을 주지 않아서 보상을 더 많이 받는 쪽으로 알고리즘이 진행되도록 하는 그러한 학습법을 강화학습법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알파고가 처음에는 지도학습으로 학습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강화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학습을 하는 진화해서 지금의 인공지능의 바둑의 신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계도 학습하는 인간과 같이 학습하는 방법에 따라 정답을 알려주고 옆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듯이 지도해주는 지도학습과 그리고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그러한 비지도학습 그리고 보상을 주어서 학습을 시키도록 하는 강화학습과 같은 세 가지 학습 모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글 포토 같은 그런 도구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사진들이 이제 클라우드에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면 자동으로 인공지능은 그것을 분류를 해줍니다. 근데 이때 이 분류는 바로 이 사진은 뭐야? 이 사진은 경치 사진이고 이 사진은 애완동물 사진이야 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 포토는 비지도 학습으로 스스로 분류를 하는 거죠. 물론 여기는 인공신경망이 기본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분류하는 개념으로 레이블 없이 스스로가 인식한 그림을 가지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식한 그 그림의 특징을 찾아서 특징이 유사한 것끼리 유사한 패턴끼리 분류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방법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것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고 굉장히 단순한 원리인 것 같은데도 이러한 단순한 원리를 컴퓨터로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구현해냈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요. 그런데 이런 기계가 학습하는 기계 학습을 통해서 잘 학습한 기계도 인간처럼 잘 구분 못해주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수많은 머핀들 속에 치와와 강아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요. 이런 그림이 있는 경우는 인공지능이 잘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한눈에 보면 이거는 머핀이고 이것은 치아와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죠. 근데 그만큼 물론 요즘 인공지능은 굉장히 진화되어서 쉽게 찾아내지만 한때 이것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딜레마였거든요. 99%에서 100%에 이르기까지의 아주 중요한 딜레마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기본적인 머신러닝 가지고는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못한 분야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더 인간이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을 잘 찾아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진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함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것을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딥러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딥러닝은 말 그대로 깊죠. 심층학습이라고 불립니다. 이 딥러닝에는 아까 강화학습에서는 행동심리학이 이제 바탕이 되었다면 딥러닝에서는 우리 인지과학, 뇌과학의 영역이 이제 그 기본 바탕이 됩니다. 인간이 이제 사고하고 행동하는 패턴 판단할 때 인간의 뇌 속에 있는
신경망, 뉴런의 그 신경망을 통해서 어떻게 정보가 전달되고 정보가 전달받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가 하는 그런 뇌과학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 바로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인간처럼 높은 수준의 추상화가 가능하게 한 되게 실마리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우리 컴퓨터 과학에서는 우리가 네모난 것을 자동차라고 정의를 했다면 사고가 나서 찌그러진 자동차는 자동차로 인지를 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는데 딥러닝을 통해서 학습된 인공지능에서는 찌그러진 차도 몇 프로의 확률로 자동차가 맞다라고 추상화의 개념이 이제 적용이 되어서 사람처럼 사고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배경에는 바로 이 인공신경망의 진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공신경망인데요. 인공신경망은 제일 낮은 수준의 인공신경망을 Artificial Neural Network에서 ANN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뉴런의 시냅스의 결합을 마치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의 그 층층을 히든층이라고 부르는데요. 다만 히든층을 형성해서 이제 이 네트워크를 거쳐가면서 정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전달되도록 하는 이러한 비선형 모델이 이제 기본적인 인공신경망이고요. 이 인공신경망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심층신경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심층신경망, 딥러닝에 가깝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졌던 이 네트워크 안에는 은닉층, 숨겨진 이 층을 보다 더 많이 늘려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의 ANN보다 훨씬 더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진화된 합성곡이라고 해서 CNN이라고 해서 Convolution Neural Network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각광받고 있고요. 최근에 가장 이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흑백 사진을 집어넣으면 컬러 사진, 옛날 그 흑백 사진이 우리 부모님 세대 흑백 사진들을 넣었을 때 컬러로 복원을 해주는 이런 사진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합성곡 신경망 CNN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요, 합성곡 신경망과 쌍벽을 이루는 순환 신경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줄여서 RNN이라고 부르는데요. 순환을 시키는 겁니다. 은닉층을 이제 반복적이고도 순환적인 이제 데이터 학습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순환 신경망인데요. 순환 구조를 통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다시 가중치로 받아서 이제 더해서 현재 반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마치 인간이 학습하듯 인간의 배경 지식, 과거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내가 새로 배운 학습을 같이 융합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더 진화시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가 바로 순환신경망의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공신경망이 점점 이제 발전되다가 이제 드디어 엄청난 녀석이 나왔죠. 그것이 바로 이제 생산적 적대신경망이라고 하는 간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미국 그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나와서 뜬금없는 연설을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연설을 하고 사람들에게 하는데요. 백악관은 뒤집어졌죠. 그런 연설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버락 오바마의 목소리와 버락 오바마의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자, 굉장히 놀랄만한 일인데요. 바로 이것이 간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영상인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버락 오바마를 만들고 버락 오바마의 목소리를 그대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마치 깜짝같이 속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대적 그 신경 네트워크, 생산적 적대 신경망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제 신이 된 거죠. 그리고 존재하지 않은 영상, 존재하지 않은 장소, 장면들을 막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찍은 적도 없는 영상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요. 생산적 적대라고 했죠. adversarial 해가지고 adversarial이라는 뜻은 서로 경쟁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냥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generative, 생산적으로 경쟁합니다. 어떻게 경쟁하냐면요. 사람의 학습의 원리로 따지자면 여러분들도 나 혼자만 공부한다면 어떻습니까? 학습 능력이 그다지 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옆에 만약에 나의 다코스 경쟁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경쟁자를 따라잡기 위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더 잘 학습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원리가 적용된 것이 바로 생산적 적대신경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은 하는데 이것은 마우스야 라고 학습을 하는 친구가 있고 그게 진짜 마우스 맞아? 마우스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경쟁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서로를 이렇게 견제하고 하면서 점점 이제 완성도가 높은 학습이 진행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생산적으로 나아가는 이런 알고리즘이 바로 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CNN, RNN, 간에 이르기까지 이런 굉장히 딥러닝 알고리즘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거의 인간과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는요, 인간의 그 특이점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공지능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간은 또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많이 되기도 하죠. 간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간은 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조지폐를 만드는 위조지폐범과 그리고 또 위조지폐를 찾아내는 경찰관과의 관계로 주로 간을 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더 잘 위조지폐를 만드는 그러한 인공신경을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그 결과는 또는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소셜 임팩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류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인류를 돕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인공지능을 우리가 연구하고 교실에 도입할 때는 이런 인공지능이 가지는 양면성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것을 때로는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토의 토론을 한다든지 아이들과 함께 깊이 있는 그런 고찰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